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트레이딩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물론 여기에 나온 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뛰쳐나오고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NFT처럼 제가 좀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좀 리스크가 큰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에서 추세매매, 역추세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현물, 선물,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장 코인 거래, 덱스툴과 스왑, 그리고 ICO, IDO, IEO, IFO, IAO,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저는 일단 단타를 통해서 대부분 수익을 거두긴 했어요. 단타쟁이다 보니까 단타의 경우에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무조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장투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타쟁이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못 먹는다는 문제를 우리가 인지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2017년에 ICO랑 IDO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 이후에 하지 않았는데 다시 2021년 9월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 장에서는 단타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저의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추세 추종 매매와 역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추세 추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추종하고요, 하락장에서는 하락 추세를 추종하는 거예요.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들어가냐면요, 가격이 어떤 저항선을 뚫을 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일명 불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2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같은 보조 신호의 지표가 왔을 때, 혹은 RSI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돌파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신다고 해요. 제가 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볼벤 상단을 강하게 뚫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뚫는다면 얘가 상승으로 전환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계속 관망하다가,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돌파 매매를 한 순간부터 바로 즉각적인 수익이 나겠죠. 왜냐면 돌파 매매는 이 어떤 지지선을 뚫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돌파 매매는 돌파 매매를 한 순간부터 수익이 난다는 장점은 있어요. 당연히 이 전략의 포인트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항이나 혹은 매물대를 강하게 뚫을 때 재빠르게 진입하는 거겠죠.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과 동시에 상승폭이 무제한대인 코인의 특성상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돌파하는 거 600원, 700원대에서 굉장히 며칠 횡보했는데 그 일본 기준으로 강하게 뚫는 구간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상승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내가 돌파 매매를 했다면 혹은 추세 추종 매매를 시작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단타로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추세 추종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추세 추종의 가장 큰 단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매매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면 돌파 매매를 하는 순간 개미들이 달라붙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세력이 여러분이 달라붙으면 그냥 물량만 딱 던지고 다시 그대로 빼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해요. 추세 추종 매매의 승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건 들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이 짧은 구간, 15분봉이죠. 15분봉 기준으로 불과 이틀도 안 되는 구간에서, 하루 반 정도 되는 구간에서 낚시성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돌파한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굉장히 재미를 못 볼 확률이 많겠죠. 네, 맞아요. 물리기 쉽습니다. 매매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잘 타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장투하시는 분들,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한다고.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벤 횡보하다가 뚫었네 하고 여러분이 윗꼬리 크게 그리면서 바로 내려왔죠. 다음번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바로 그대로 꼽아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추세를 돌파한다는 거를 보조지표나 아니면 감으로 느끼고 매수를 했다가 피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의 수익률을 먹어보는 그런 코인을 가지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역추세 매매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 역추세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끔 제가 역추세 매매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야, 역추세 매매 그거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나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역추세 매매 잘못하면 손모가지 날라갑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가 바로 역추세 매매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 이후에 차익을 노린 매도 혹은 과매도 구간이 발생하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회귀 이론이 뭐냐면, 가격이나 수익률이 결국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 즉 단기간에 과매도가 발생을 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수치까지 돌아가는 탱탱볼처럼 마치 그런 거를 이용한 매매법이에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대부분의 한 90%가 하고 있는, 떨어질 때 사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역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분봉 3틱롤도 역추세 매매의 일종이고, 어쨌든 역추세 매매는 추세 매매와 달리 이 단기 반등을 먹는 단타 혹은 스윙 형태의 매매가 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보다는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월 6일 밤 11시부터 이제 엑시 인피니티와 폴리곤이 단기 조정이 왔었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대드기 반등이라고 하는데, 반등하려는 속성을 이용하는, 그게 바로 역추세 매매의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추세 매매도 그러면 쉽나? 그건 또 아니에요. 역추세 매매는 하락장에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거 사도 되나? 막상 이 매수하려고 하면 또 손도 쉽게 안 나가고,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 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이 손모가지 잘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떨어지는 칼날 당시에 잡는 건 위험하지만 칼날이 조금 무뎌지는, 다른 사람이 먼저 앞에서 받으면서 고기방패가 돼서 그 사람들 손이 잘리다 보면 점점 이 하락하는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럼 약할 때 여러분이 들어가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머프님이 앞에서 몸빵해서 물리면, 그 다음에 이제 머프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들어갈 타이밍인가 하고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반대로 제가 먼저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머프님 대신 고기방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추세 매매를 잘하기 위한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정말 중요한 걸 꼽자면 기다림, 인내, 항상 중요한 거. 기다림과 인내를 동반한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전략을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종목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러면 평소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입 시점을 고른다든지, 애매한 자리에서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낄끼빠빠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그게 뭡니까? 아래 그림처럼,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승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잘 못합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자기도 좀 조정이 오면 사야지 라는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는 그 시점 자체도 여전히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입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려서 다시 그대로 하락할 때 다 두들겨 맞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진입을 몇 번 하다 보면 시드가 굉장히 빨리 녹는 건 둘째 치고 불필요한 시간, 기회비용을 날리고, 그리고 정신력도 날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가격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하는 구간,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할 때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하면 누군가 이 하락하는 매물을 받아먹는 주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윗꼬리도 크게 나왔고 아랫꼬리도 크게 나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분할 매수로 이제 슬슬 진입해 볼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천천히 대응을 하시고 천천히 진입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한번 이거 못 먹는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투자 인생이 시궁창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5분봉이나 10분봉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역추세 매매 포인트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7일에 제가 한번 또 포지션을 잡아봤는데, 내가 오전 10시에 단타를 친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단타 칠 때 종목 선정은 결국에는 거래량 그리고 변동성 이 두 개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우리가 업비트에서 거래대금으로 충분히 정렬해서 볼 수 있지만, 이 거래대금이 하루치를 누적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거래가 많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지표는 되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이 정렬했을 때 엑시인핀이 가장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전보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단기 조정이 왔을 때 이렇게 진입을 해서 짧게 먹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간에 급락한 코인이 하락세가 완만해질 때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는 거예요. 이 보라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오르고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트라이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 정도면 반등 자리라고 처음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깔끔하게 소액 익절하시고 튀시고 다시 또 다음 바닥까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과 선물 트레이딩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레버리지 융으로 인한 청산 시스템, 그리고 펀딩비, 그리고 숏 포지션이 베팅 가능한가, 이 여부입니다. 이 세 개예요. 가장 큰 차이는. 현물은 레버리지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레버리지가 없다 보니까 청산이라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숏 포지션이 베팅 가능하지가 않죠. 선물은 3개가 다 가능하고, 가상화폐를 처음 접하게 되면 보이는 업비트나 빗썸은 현물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근데 조금만 코인을 하다 보면 눈을 돌리게 되는 게 바로 해외 거래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물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업비트에 없는 코인들을, 아직 국내 거래소에 상장 안 한 코인들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 거래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 선물을 여러분께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현물만 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현물은 내 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펀딩비도 없어요. 펀딩비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의 괴리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물에는 없겠죠. 현물은 코인을 사서 코인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만 마이너스 될 뿐, 중간에 청산이 되거나 모든 시드를 날리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현물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코인 상패라든지 너무 고점에 잡은 경우에는 상상과 다름없을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리플 4,000원에 매집을 하고 스트라티스라는 걸 28,000원에 매집을 했어. 이게 이 가격이 2017년에 왔던 가격들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4년, 5년 가까이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청산이랑 다를 게 뭐야. 일상의 고통이에요, 진짜.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이거 볼 때마다 막 이러고 있고, 지금 리플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75% 이상 손실이잖아요. 스트라티스 얼마입니까? 1,400원이죠. 28,000원 1,400원이면 마이너스 95%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물의 경우 레버리지에 따라서 내 돈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들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내 시드 대비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내 증거금보다 손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레버리지를 크게 당기시면 안 돼요. 하이 리스크엔 항상 하이 리턴이 존재한다는 거. 청산 다들 당해보셨죠? 청산 제가 10만원 정도 소액으로 청산 꼭 당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산이라는 걸 당할 때 어떤 식으로 당하는지에 대한 거를 아주 소액으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메시지는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펀딩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펀딩비를 깔끔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얘는 무기한이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의 괴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펀딩비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유리하게 포지션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약세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마다 뽀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약돼 있죠.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싸면 숏 포지션 사용자가 롱 포지션 사용자에게 펀딩비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면 롱 포지션 사용자가 숏 포지션 사용자에게 펀딩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펀딩비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숏이 롱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일 때는 롱이 숏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낸스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냐면 현물의 가격은 43,461이고 지금 선물은 43,400이에요. 현물이 선물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즉 숏이 강세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펀딩비가 여러분들이 굴리는 금액이 크면 무시 못할 정도로 세집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하긴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9시마다 펀딩비가 나가는데 하루에 $150 이상 나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이거를 장투를 유지하면 만약에 이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펀비가 유지된다면 500만원 이상을 그냥 뜯기는 거예요. 펀딩비로. 네, 무시 못하죠. 펀딩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로 장투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다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보바 토큰, 오미세고 보바 토큰 에어드랍을 해줬었는데 그때 오미세고 해칭 한다고 다들 숏 잡아가지고 숏 펀비 엄청 많이 됐어요. 숏 잡으신 분들이 현물하고 선물하고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있는데 오미세고 에어드랍을 하는 순간 오미세고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미세고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럼 내가 숏을 잡아서 해칭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겨서 숏을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 4불 정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숏 일찍 잡으신 분들은 펀비로 진짜 엄청 무시무시하게 뜯겼어요.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뜯기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비상장 코인을 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메타마스크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다들 메타마스크를 쓰시죠? 메타마스크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메타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타마스크가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는 무조건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설치 방법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타마스크는 알아서 스스로 생성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가 생성이 되었다면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을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덱스툴이나 이런 것들은 탈중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중앙화잖아요. 거래소에서 대신 해주던 지갑이나 이런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마스크로 돈을 보내는 것까지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쭉쭉 해서 메타마스크까지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장 코인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비상장 코인은 덱스툴과 스왑, 우리가 유니스왑, 스시스왑, 팬케이크 스왑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팬케이크 스왑을 예로 들었습니다. 코인이 얼마나 많냐면 이 코인 마켓캡에 당장 올라와 있는 코인의 개수가 17,500개나 됩니다. 정말 많죠. 근데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은 158개밖에 안 돼요. 바이낸스는 400개. 자, 그럼 이런 거래소에 상장 안 된 코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메타마스크로 비상장 코인들을 먼저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비상장 코인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펌핑이 강하게 옵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에
이 누사이퍼라는 코인 상장될 때 기억하십니까? 원래 200원, 300원 정도 했던 코인이고 코인리스트나 뭐 이런 잡거래소에는 있긴 했지만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는 아직 상장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10,00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딱 상장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사이퍼라는 코인을 내가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에 알고 있었고 미리 내가 좀 투자를 해놓을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죠. 그래서 비상장 코인은 바로 그런 거래소 상장을 했을 때 오는 펌핑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들을 싼 가격에 매집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혹은 인지도가 올라가면 시대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NFT를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로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여기 보시면 0.065에서 0.4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 DXCT 드나켓이라는 차트인데 0.69에 들어갔었거든요. 0.69달러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3배 올랐을 때 박수 치면서 팔았어요. 근데 1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코인들은 위가 없어요. 진짜 아래도 없지만 위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막 올라가는 또 재미가 있어요. 물론 떨어질 때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진짜 내해까지 들어가는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보이시죠? 11달러 찍고 0.5달러까지 회귀한 거. 더 좋은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1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1달러 정도 하던 코인인데, 자, 여기 보이세요? 얼마? 800불을 찍었어요. 대신 800불짜리가 지금 얼마냐? 지금은 0.7달러입니다. 0.7달러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800불에 사신 분들은 뭐 청산과 거의 다름없는 수준의 데미지를 입으셨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비상장 코인은 비상장 코인뿐만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제 위험성도 다 숙지했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야 될까? 먼저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괜찮은 코인을 발굴하는 게 먼저겠죠. 저는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주로 찾아보는 편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보시면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 시총대로 쭉 순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을 딱 하면 그 카테고리에 맞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당연히 시총 높은 것들은 대형 거래소에 이미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굳이 우리가 이런 코인들은 업비트에서 바로 거래하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아래 부분에서 아직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 혹은 괜찮은 코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P2E 쪽, 메타버스 쪽을 찾아봤는데 시총이 적절한지, 그리고 차트가 이쁜지, 많이 떨어져서 조정이 많이 왔고 어디서 저항을 받고 있는 차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1차로 걸러내고요. 해당 코인의 홈페이지나 트위터, 디스코드, 그리고 유튜브 등을 찾아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채팅은 정말 활발한지, ICO 가격은 얼마였는지, 프로젝트는 로드맵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커가 누구인지, 뭐 예를 들면 해시드냐, 애니모카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입 시점을 고르게 되는데, 진입 시점을 고르고 나면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이 매수는 어떻게 하는가? 네트워크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매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기반의 코인들을 구매를 해볼 거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팬케이크 스왑을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 지갑이 있는데 실제로 시연은 하지 않고, 개인 지갑 주소가 노출되는 건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임시로 지갑 만든 걸로 테스트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GGG라는 코인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0불까지 찍고 1.4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틀 사이에 한 80% 반등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이 GGG라는 코인의 계약 주소를 알아야 돼요. 계약 주소는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셔서 GGG라는 코인을 찾고, 여기 보면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EP20 그리고 여기 주소가 있죠. 계약 주소가. 요 계약 주소를 복사를 해 놓는 겁니다. 이 메타마스크에 먼저 추가를 하고 여기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BSC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팬케이크 스왑으로 들어간 다음에 팬케이크 스왑에서 트레이드 익스체인지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갑을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다들 지갑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 걸 한번 연동해 볼게요. 제 거 지갑을 한번 연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동을 하면 이제 코인을 사야 되는데 저는 BUSD로 코인을 사고 싶어요. 아래는 GGG라는 코인을 사야 되는데 GGG 치면 코인이 없대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계약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GGG라는 코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계약 주소가 잘못된 계약 주소인 경우 혹은 스캠 계약 주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코인 마켓캡에서 획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인 마켓캡에서 획득을 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이걸 추가할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되고 클릭하면 GGG라는 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금액을 입력을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GGG의 가격이 1GGG당 2.13 BUSD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1000불을 사게 되면 467개를 살 수 있다고 나오게 되고 여기 스왑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은 여기 아래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O, IDO, IFO, IAO 되게 많죠. 일단 ICO예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죠. 초기에 이제 코인을 구매하는 우리가 아쇼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식에선 뭐가 있어요? IPO가 있죠. 과거에 많이 유행하던 방식이에요.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상장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할 수만 있다면 ICO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개인이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요구하는 수량이나 물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단위가 굉장히 커요. 뭐 기본 몇백억, 개인이 몇백억을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펀드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것들은 흔치 않으니까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해요. 코인을 찾아볼 때 백서에 붙는 베커들이 바로 여기에 투자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ICO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들이 바로 IDO와 IEO입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해요. 익스체인지와 덱스. 덱스는 탈중앙화를 의미하고 익스체인지는 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하겠죠. 바로 코인 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중개소, 중개인이죠. 거래소가 들어간 구조인 IEO 그리고 IDO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인이 탈중앙화 거래소면 IDO고요. 중앙화 거래소면 IEO라는 것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비상장 코인을 가장 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인 리스트가 있겠죠. 약간 변형된 형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가 진짜 극혐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을 채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웃긴 거는 우선권도 하도 많이 뿌리니까 우선권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코인을 100% IEO나 IDO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또 이제 변형된 게 런치풀 같은 거. 코인의 가격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재단 측에서 1도 손해보지 않고 코인 가격을 확실하게 방어하는 방법. 락업입니다. 락업.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홀더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가격이 안 떨어지겠죠. 잘.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으면 펌핑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잖아요. 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코인을 10만 개 들고 있어. 근데 10만 개를 락업을 해놓으면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내가 앞으로 코인을 여러 개 더 내놓을 건데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근데 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어 대신. 그래서 네가 많이 락업을 해놓을수록 너는 많은 물량을 배정받게 될 거야. 런치풀이에요. 자, 그 다음에 IFO입니다. 코인을 이제 저축하게 되면 이자를 다른 코인으로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코인을 예치를 해놓으면 아직 상장 안 한 비상장 코인을 이자로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을 들어가면 이렇게 팬케이크 스왑
예치를 하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잉. 그게 바로 IFO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IAO인데, IAO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에어드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더들이 이제 고점에 물려 있을 때 그 홀더들에게 위안이 되는 동아줄이죠. 마지막은 디파이입니다. 탈중앙화와 금융의 합성어인 디파이는 기존 전통적인 금융과 달리 우리가 중개인이 없어요. 이런 탈중앙화된 금융은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거리나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산에 대한 권한이 기업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중개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왜 예전에 농협에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농협에서 돈이 사라졌다, 뭐 이런 농협은 나 몰라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개자 리스크잖아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디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단타 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유동성의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단타 칠 때 유동성이 적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코인을 사고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이러면 내가 팔아야 되는데 매수가 없어. 그럼 팔지 못하잖아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래소나 코인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켓 메이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유동성 공급자, 우리가 LP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인버스 있죠? 인버스를 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그 증권, 그 담당 증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자산운용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주식과 달리 코인은 탈중앙화를 기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그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예치 서비스입니다. 디파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만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쳐볼게요. 자, 첫 번째는 스테이킹이에요. 여러분들 스테이킹 다들 얘기 들어보셨죠? 스테이킹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코인을 네트워크 상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예치를 하면서 데이터 검증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검증하면서 발생한 어떤 수수료들을 받는 거, 그게 우리가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NFT 같은 거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놓고 있는데 이더리움으로 보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수수료거든요. 발생한 수수료들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API라고 나와 있는데 API가 28.29%입니다. 1년에 이자가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코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문제는 코인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코인 가치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정말 개꿀 아이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스테이킹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예치를 풀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존재하게 되는데, NFT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7일 전에 내가 스테이킹을 해지하면 가진 코인의 20%를 차감하는, 그리고 나머지 80%는 돌려주는, 굉장히 세죠. 두 번째는 이자 농사예요. 사실 저는 이자 농사를 잘 하진 않는데, 앞에서 우리가 유동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자 농사도 역시 유동성과 관련돼서 나오는 상품이에요. 이 디파이의 핵심이긴 한데, 어떤 중앙화되어 있지 않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개개인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나에게 보상을 안 준다? 그러면 굳이 예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은행에서 환전을 한다. 그럼 은행에 방문해서 수수료도 내고 외화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외화를 교환해 주려면 은행은 여러 나라의 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외화가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등락도 잘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러나 이런 걸 원화로 살 때 보시면, 현찰 살 때는 실제 환율보다 비싸게 사는 거고, 현찰 팔 때는 실제 환율보다 싸게 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해주는 거고, 디파이는 이 자동화 시장 메이커 AMM이라고 부르는데, 이 AMM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 개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쌈박하죠. 기존에 은행이 먹었던 그런 수수료를 개인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디파이가 내세우는 탈중앙화의 가치입니다. 스테이킹이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자 농사는 탈중앙화 거래소 혹은 대출 플랫폼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코인을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 외에도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